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아주 굉장히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왕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잠이 확 달아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서 사실 그 아동 청소년 건강권 확보 관련해서 발제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이제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김책 시장님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보건당국의 권고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 나온 날짜를 보니까 작년 연말이었어요. 작년 12월 말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우리 사회가 이제 그만큼 이 아동 청소년 건강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물론 연말이고 연초 뭐 바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인권위 권고문이 지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소개되는 지점을 보면 역시 아동 청소년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인 환기 내지는 주의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발제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정책실장님이 그 간단히 몇 개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실제 권고문 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정신질환이 최초 발생 시기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일 때 10.4%가 최초 발생을 하고 고등학생일 때 29.5%.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 학년기에 41.9%가 정신질환이 최초 발생되는 시기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대학생 때 발병하는 비율이 20.9%입니다. 그러니까 유초, 중고, 대학 이렇게까지만 보면 정신질환 발병 비율이 62.8%. 굉장히 많은 비율이니까 어떻게 보면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앓고 있는 질병이다 이런 기록이 지금 권고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016년에서 17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4,057명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및 위험요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면 만 6세에서 17세 학령기 아동 청소년 중에서 이 4,057명 가운데 35.7%가 우울증 상태로 중증 이상의 불안 상태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11.7%, 그리고 문제 행동이 8.7%, 인터넷 고위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3.7%였고요.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17.6%였고 그 가운데 1.7%는 실제 자살 시도를 했던 학생들이고요. 자해를 하는 학생이 4,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만 5.8% 정도가 통계에 지금 나와서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인권위 그 권고문에는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권 차원에서 보면 그 원하지 않게 입원했다. 그러니까 비자의나 강제 입원 아동 청소년 비율이 38.8%였고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그 조사 결과도 18.4%, 그리고 응답자의 33%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병명과 치료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지, 입원 시에 대한 설명 듣지 못한 학생 응답률도 25.2%, 또 이번 기간 동안 격리 경험률은 43% 정도가 격리를 했고, 반박 경험률도 25.2%. 기타 이런 데이터들이 국가인권위에서 보건당국에 권고한 사례들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역시 아동건강권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한참 먼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같이 하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안에 발제를 마치라고 하셔서 남은 시간이 지금 한 8분 정도 되는데 제가 최대한 발제문을 우리가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만 18세 이하, 만 19세 미만 같은 얘기죠. 의 연령에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대상을 일컫습니다. 물론 이 배움의 과정은 학교 안과 밖을 포괄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보다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식까지의 시기에 있는 대상자를 일컫습니다.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앞으로 30년 우리 교육 공동체를 위해 어떤 사회적 의제를 던질 것인가 전교조의 고민과 성찰의 지점입니다. 놓친 것이 있었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지 못했다면 더 치열하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살피지 못했던 교육 공동체의 일상을 돌아보고자 하는 전교조에 대해 사회적 의제를 숨과 쉼 그리고 삶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 체계가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어떤 지점에서 논의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인데요. 숨 쉼 삶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 청소년 건강권입니다. 욕구 이론을 널리 알려진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죠. 이 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인 안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사회적 욕구에 해당하는 애정과 또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 존중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욕구를 분석해서 발표한 학자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생리와 안전, 애정, 소속, 자기 존중, 자아 실현이라는 단계는 매우 위기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숨이라는 가치 체계는 생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담보하는 의제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쉼은 사회적 욕구인 애정 및 소속의 욕구와 자아 존중감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은 자아 실현을 통해 완성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건강권 관련 논의는 아동 청소년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담보해내야 하는 영역이므로 숨이라는 사회적 의제의 범주 내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입니다. 숨의 영역에서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쉼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쉼의 영역을 충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역시 이것도 결론적으로 숨 삶의 가치 체계도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유계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관점이나 방식을 달리하면 생태나 환경, 노동, 평화, 인권 등의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태와 환경은 건강과 안전의 범주를 담보하는 영역으로 숨의 가치체계와 일치합니다. 노동은 쉼의 가치체계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인권은 삶의 영역으로 규결되는 항목입니다. 이 밖에도 관점과 태도에 따라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인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앞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은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구조화되었고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권위 공보문에도 보면은 기존의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실제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현재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거나 파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7차례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건강검진입니다. 4개월 때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이 되었을 때마다 7차에 걸쳐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발달 단계에 맞춰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강검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과 바쁜 일상에 쫓기고 양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현실적인 생활고 등등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영유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영유아 시기가 중요한 것은 질병 내지는 치료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고 치료를 마치는 경우에는 성인 이후에 발생하는 고통과 치유의 과정이 상당히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지원센터, 시군구청 등의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 건강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67쪽에 그 지시되어 있는 문진표는 9개월에서 12개월에 해당하는 그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5번 그 질문에 보면은 이런 그 검진 항목이 있습니다. 발달 문제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질병이 있다면 이제 무엇인가를 보호자가 이제 쓰도록 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보 가운데서 시각과 청각, 구강교육 이 항목들은 이 아이의 발육 상태나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 내지는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 항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또 중요한 좌표도 되는데 이것들을 조금 발달 단계에 맞게 상세화해야 되는 문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8쪽에 가면 이처럼 영유아 시기에는 생후 개월수에 따라 총 7회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번 항목에 대한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주목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중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구 소득과 관련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가게의 경우에는 조기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이후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과 노력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이 발달 단계의 특정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의 격차를 최대한 국가가 줄여줘야 사실은 교육 격차와 불평등 교육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방접종과 시각, 청각, 구강교육과 관련된 문진표의 정도만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영유아 단계의 이른 시기의 질병이나 질환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체계적인 치료와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그 문제들을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동시에 아동 청소년 건강과 확립을 위해 대단히 시급한 정책으로 이러한 그 생후 주기별로 하는 이 7차에 대한 검진의 이 과정을 연계시켜서 조기에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68쪽에서 69쪽에 걸쳐서 7차 이 건강검진 내용의 시기와 구체적인 검진 항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이 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 아래를 좀 보시면 이처럼 영유아 단계에서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시기별로 문진과 진찰, 신체지수 계측, 발달 선별 검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담 그리고 건강 관련된 정보 제공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검진 항목 가운데 발달 선별 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 이제 또 그 표에 보면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4장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항목별로 고민해야 될 지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동 청소년 무상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 전면 시행에 앞서 먼저 도입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치료와 치유 그리고 재활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무상의료 전면 시행에 앞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무상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한 정책이고 오늘의 이런 자리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정책으로 이반이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1입니다. 관련된 얘기고 국회에 제출된 어떤 현황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72쪽으로 넘어가면 4.2는 이제 앞서 우리 이용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관계된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보면 병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치료와 치유에 방점을 두는 사회 시스템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물론 치료와 치유와 재활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어떤 보건이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병들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4.3의 얘기는 이제 교육과정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73쪽 위에 보면 일반적으로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는 성취 기준을 통해서 교과서 제재 선정과 학습활동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과목별로 반영 가능한 교과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나 건강, 안전, 환경 등의 주제어가 성취 기준 진술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어과, 영어과, 사회과, 과학과 등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본제제로 다룰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수학이나 음악, 미술, 체육, 한문교과 등에서도 방법론적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초중고 교육과정의 위계에 맞는 성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삶이 일치하는 단계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마련될 것입니다. 4.4는 이제 건강 회복과 학업 중단 극복을 위한 국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배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범주에서 아동 청소년 건강권은 치료와 치유 그리고 재활의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단절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광의의 개념에서는 아동 청소년 건강권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학업 중단을 극복할 수 있는 국립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숲이나 휴양림 또는 DMZ 군사분계선 지역을 활용하여 적당한 공간을 물색한다면 치료와 치유 그리고 재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학업을 병행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 설립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요. 전국 교직원 노동자 결석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대사회적 문제로 쉼 삶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숨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을 아동 청소년 건강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숨은 생태와 환경 그리고 건강과 안전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층위에서 요구되는 가치체계입니다. 산업화와 정부화를 거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를 말하듯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도에 취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오직 변하지 않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사람입니다. 전교조는 사람이라는 완전체를 향해 비록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처음 만나는 가치가 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행복 교육 시대를 여는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